가래 노래 김훈 가래 울음 버려진 산마다 꽃이 피었다. 꽃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쳐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트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 소멸했다.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방모 속으로 불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 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저무는 해가 마지막 노을에 반짝이던 물비늘을 걷어가면 바다는 어두워갔고 밀물로 달려들어 해안 단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 뒤채었다. 시선은 어둠의 절벽 앞에서 꺾여지고 목축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평선 너머 깜깜한 물마루 쪽 바다로부터 산더미 같은 총포와 창검으로 무장한 적의 함대는 또다시 날개를 펼치고 몰려온다. 나는 적의의 근거를 알 수 없었고 적 또한 내 적의의 떨림과 깊이를 알 수 없을 것이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적의가 바다 가득히 팽팽했으나 나에게는 적의만이 있고 함대는 없다. 나는 정유년 4월 초여름날 서울 의금부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문초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의관들의 신문은 결국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히 없었다. 그들은 헛것을 정밀하게 짜맞추어 충과 의의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형틀에 묶여 나는 헛개비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나는 헛것의 무내용함과 눈앞에 절벽을 몰아세우는 매의 고통 사이에서 여러 번 실신했다. 나는 초록 직후 남대문 밖 여염에 머물렀다. 영의정 대사원 관부사들이 나를 위문하는 종을 보내왔다. 종들은 다만 얼굴만 보이고 돌아갔다. 세상에 위로란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장독으로 쑤시는 허리를 시골 아전들의 행랑방 구들에 지져가며 남쪽으로 내려와 한 달 만에 순천 권율 도원수부에 당도했다. 나의 백의 종군의 시작이었다. 안산 거제 고성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에는 꽃핀 숲의 향기 속에 인육이 썩어가는 고린내가 스며 있었다. 축축한 숲의 향기를 실은 해풍의 끝자락에서 송장 썩는 고린내가 피어올랐고 고린내가 밀려가는 바람의 꼬리에 포개져서 섬의 꽃향기가 실려왔다. 경상해안은 목이 잘리거나 코가 잘린 시체로 뒤덮었다. 부탄과 화살이 나르는 싸움의 뒷전에서 조선 수군은 적의 머리를 잘랐고 일본 수군은 적의 코를 베었다. 잘려진 머리와 코는 소금에 절여져 상부에 받쳐졌다. 잘라낸 머리와 코에서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모든 적들이 모든 적들의 머리를 자르고 코를 베었다. 지방 수령들은 만호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달아났다. 북으로 몰려든 적들은 산속으로 숨어든 피난민의 아녀자들까지 죽이고 코를 베었다. 피난민들은 다만 얼굴 가운데 코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
조선 수군들은 물 위에 떠다니는 아군들의 시체를 갈고리로 찍어 건져 올려서 갑판 위에서 목을 잘랐다. 그 머리와 코의 숫자로 양측 지휘관들은 승진했고 장려한 수사로 넘치는 교사를 받았다. 경상 해안을 뒤덮은 사체는 순천 보성만 연안까지 떠내려와 밀물에 실려 갯바다에 처박혔다. 시체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면 구더기들이 끓고 있었다. 남해로 내려오는 한 달 동안 수령들이 달아나버린 시골 동원에 무너진 객사나 달아나지 않은 종들의 토방에서 잠드는 밤마다 나는 기진맥진했다. 잡초가 올라와 지붕을 덮은 마을마다 백일홍은 피었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아이를 죽여 그 고기를 먹었다. 구례에서 바꾸어 탄 말이 순천으로 넘어오는 고개에서 죽었다. 굶주린 진말이었는데 고개 밑에서부터 앞다리를 절었다. 말의 죽음은 자연사처럼 고요했다. 눈을 뜨고 죽은 말은 죽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말의 죽은 눈동자에 비치는 내 봉두 남발을 보았다. 내가 바다에 당도했을 때 연안의 바람은 끈끈했고 강고등어 썩는 냄새가 자욱했다. 순천에 도착한 첫날 권율 도원 수부의 신고를 마치고 나는 여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다는 감당할 수 없는 넓이로 아득했다. 나는 한 척의 배도 없었다. 갯벌 안쪽에 시체가 있었다. 조선 수군이었는데 목이 잘려 있었다. 그의 목은 도원수부를 경유해서 조정으로 올라가 조선 수군의 전과로 등록되었을 것이다. 목이 어디로 갔건 간에 죽은 자는 죽어서 그 자신의 전쟁을 끝낸 것처럼 보였다. 이 전쟁은 결국 무의미한 장난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곳인가. 내 몸의 깊은 곳에서 뼛속의 심연에서 칼이 울어대는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깜깜한 바다는 인광으로 뒤채였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는 조선 수군 연합함대가 7,000량에서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권율에게 들었다. 안산 통제영은 으깨졌다. 통제영 휘하의 모든 포구와 섬들에 적의 깃발이 휘날렸다. 바다가 내륙 쪽으로 파고들어 오목한 물목마다 적들은 포진했다. 전쟁이 소강이던 몇 달 사이에 농토로 돌아왔던 피난민들은 다시 흩어졌다. 늦 여름이었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논밭은 아직 파랬다. 적들은 불법의 신통력이 전투를 인도해 주기를 기원했다. 남녀 어린 기교의 깃발이 적선마다 걸려 있었다. 임진년 개전 이후 깨뜨린 적선 내부를 수색하면 적장의 선실 안에서는 법화경, 연화경이 발견되기도 했다. 선실 안에 불단을 차리고 승려를 배에 태우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내 정전들은 나무 묘법 연화경에 깃발을 찢어 부상자들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 적선들은 다시 눈보라처럼 밀려왔다. 전선은 통제 불능으로 확산되었다. 전선과 후방은 구분되지 않았다. 아군 병력은 집중 분산 양쪽이 모두 불가능했다. 도원수 권율은 이 불가능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불가능은 확실했다. 권율은 정보가 없었다. 가장 확실한 운명이 가장 모호한 풍문으로 연안과 내륙에 퍼져나갔다. 도원수 권율은 백이종군하는 내가 순천 도원 수부에 신고하고 나서도 나의 임지와 보직을 정해주지 않았다. 나는 대기 상태였다. 그는 내가 다시 배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연안 일대의 무너진 포구와 지리산 산속 마을과 섬진강 강가 마을들을 떠돌았다. 내륙 지역의 관할은 겨우 회복되었으나 인기척 없는 마을에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고 우물 속에서 풀이 자라 올랐다. 어느 마을이나 장정은 보이지 않았고 쓸만한 것은 못대가리 하나 없었다. 진주에서 나는 초계 마을 아전 집 토방에 머물렀다. 권율이 그 토방까지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는 미리 종사관을 나에게 보냈다. 또 원수가 방진 시찰차 진주에 왔다가 나를 본다는 것이다. 진주성은 계사년 여름에 함락되었다. 김천일, 최경회, 황명보 이종인이 죽었고 5천여 관민이 도륙되었다. 그 후 진주는 폐허로 방치되어 왔다. 또 원수가 시찰해야 할 군사시설이 진주에는 없었다. 권율은 공관과 나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토방 툇마루에 앉았다. 나는 마루로 나와 그에게 절했다. 이순신, 자네를 자네라 불러도 좋겠는가? 그는 백이종군하는 나의 지위를 나에게 인식시켰다. 환갑의 나이에도 목소리는 우렁찼다. 백이의 몸이 오니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체포되기 몇 달 전인 병신년 초겨울에 나는 한산 통제영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통제영까지 나를 찾아왔었다. 조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곧 바다를 건너 부산으로 진공하게 되어 있는데 함대를 이끌고 부산으로 나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가토의 머리를 조정으로 보내라고 그때 그는 나에게 말했었다. 나는 그때 다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는 돌아갔고 나는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방관들로부터 입수했다는 조정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부산 해역의 연안포구와 섬들에 적들은 곤비를 쌓아놓고 있었다. 그 섬들 사이로 함대를 이동시키자면 후방과 측방이 다 위태로웠다. 겨울바다는 물결이 높았다. 그 바다 위에서 며칠이고 진을 펼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조정은 작전 전체의 승패보다 가토의 머리를 원했다. 가토의 부대는 한나절 만에 부산성을 깨뜨리고 가마대열을 꾸며 북으로 올라갔다. 임금은 가토 부대에 쫓겨 의주까지 달아났었다. 임금은 가토의 머리에 걸린 정치적 상징성을 목말라 했다. 나는 정치적 상징성과 나의 군사를 바꿀 수 없었다. 나는 임금의 장난감을 바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했다. 임금을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함대를 움직이진 않았다. 나는 기소되었다. 권율이 나를 기소했고 비변사 문인 관료들이 나를 탄핵했다. 의검부에서 문초를 받는 동안 나는 나를 기소한 자와 탄핵한 자들을 알게 되었다.
권율이 이 궁벽한 산골까지 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권율은 바로 이틀 전에 칠천령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혼잣말 하듯 말했다. 자네 서울 의금부 일은 잊어버리게. 무인이랑 그래야 하네. 그는 위엄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임진강에서 이겼고 용인에서 수원에서 이천에서 행주산성에서 이겼다. 무수한 아수라를 돌파한 자의 살기를 몸속에 숨기고 있었고 나는 나의 살기로 그의 살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정치 권력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육군의 지원을 요청하며 출전을 머뭇거리는 원균을 불러 곤장 50대를 때려 칠천령 바다로 몰았다. 자네 무슨 방책이 없겠나. 우러지지 않는 울음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불덩어리가 내 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다. 방책. 그때 나는 차라리 의금부 형들에서 죽었기를 바랬다. 방책 없는 세상에서 목숨이 살아남아 또 방책을 찾는다. 나는 대답했다. 방책은 물가에 있든지 없든지 할 것입니다. 연안을 다 돌아보고 나서 말씀 올리겠소이다. 고맙네. 속히 시행하게. 권율은 돌아갔다. 순천에서 진주까지는 이틀이 걸린다. 칠천령 전투는 이틀 전에 끝났다. 권율은 패전 보고를 받은 즉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권율이 돌아간 뒤 나는 칼을 갈았다. 시퍼런 칼은 구름 무늬로 어른거리면서 차가운 쇠비린내를 풍겼다. 나는 칼을 코에 대고 쇠비린내를 몸속 깊이 빨아넣었다. 세상을 다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이 방책 없는 세상에서 살아있으라고 칼은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나는 종에게 칼을 들려서 진주를 떠났다. 내 종의 이름은 막쇠였다. 나는 하동, 남해, 여수 쪽 연안으로 길을 정했다. 헛개비. 크고 확실한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으므로 헛것인지 실제인지 모른다. 모든 헛것들은 실제의 옷을 입고 모든 실체들은 헛것의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 젊은 날 여전족과 맞서 있던 두만강가 산속에서 출렁이며 대륙을 달려가는 산맥들은 보이지 않았고 남쪽 물가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 속에서는 눈과 바람의 저쪽이 보이지 않았지만 크고 또 확실한 적들은 보이지 않는 저편으로부터 몰려왔다. 임진년의 세월은 정초부터 흉흉했다. 길산봉이라는 이름의 헛개비가 구름을 돌아다니며 산천에 피를 뿌리고 있었다. 길산봉이 지리산 비악골에서 영모의 군사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금부 나졸들이 거렁뱅이 2명을 잡아왔는데 그 거렁뱅이들이 길산봉의 이름과 행적을 실토했다. 황해도에서 잡아온 거렁뱅이들이었다. 황해도 거렁뱅이가 지리산에 숨어있다는 길산봉의 행적을 진술했다. 길산봉을 보았다는 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했다. 길산봉은 천안의 농갓집 종놈인데 나이는 60이고 얼굴은 구릿빛이고 살이 쪘다 했다. 또 어떤 자들은 나이가 30이고 수염이 내려왔고 얼굴은 희다고 했다. 길산봉은 수계가 아니라 역적의 쫄병이고 하루에 300리를 걷는다 했다. 길산봉은 현 임금이 등극하던 다음에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으로 갔으며 곧 쳐들어올 일본군의 선봉대로 다시 바다를 건너오게 되어 있는데
조선왕이 항복하면 길산봉이 히데요시의 가신으로 조선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길산봉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내 길산봉은 누구냐라는 질문은 누가 길산봉이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헛개비는 피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길산봉으로 지목된 자는 정열입이었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진안에 숨어 있었다. 근본아졸이 닥치자 그는 아들과 측근들을 베어 죽이고 자살했다. 천하는 공물이라 주인이 따로 없다라는 그의 글이 압수되어 서울로 갔다. 정열입이 자살하자 길산봉의 헛개비는 실체가 되었다. 다음에 길산봉으로 지목된 자는 진주의 선비 최영경이었다. 젊어서 그는 한때 삼봉이라는 호를 썼다. 임금이 불러도 벼슬에 가지 않고 오의정 정처를 벌레처럼 경멸했다 한다. 형틀에 묶여 최영경의 몸은 걸레가 되었다. 길산봉인지 아닌지 밝혀지기 전에 그는 죽었다. 죽었으므로 그는 길산봉이 되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벽에 기대는 일이 없이 단정히 앉아 옷깃을 여미었고 그의 낯빛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면회온 가족들에게 그는 발을 정자 한 글자를 보여주었다. 너희가 이 글자를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죽었다. 정열입과 최영경에 연루된 자들 1000여 명이 죽었다. 가족 친척이 죽었고 함께 음풍농월한 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자들과 그들을 두둔한 자들과 그들을 욕한 자들을 욕한 자들이 모두 죽었다. 시체를 묻어준 자들도 죽었다. 중국 산수화를 보고 있던 임금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 죽였다. 80먹은 오빠를 곤장으로 죽였고 8살 난 남자아이와 5살 난 여자아이를 무릎을 으깨 죽였다. 목격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위관의 신문을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다. 때리고 비틀고 짖으면서 형리들은 울었고 울던 형리들이 다시 묶였다. 오의정 정철이 그 피해 공면을 주도했다. 정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농사 짓는 농부처럼 열심히 사륙했다. 틈틈이 그는 도가풍에 고독을 고백하는 글들을 듣기 좋아했다. 그의 글은 허무하고 요염했다. 임금은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권력의 작동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길산봉은 1000명이 넘었으나 길산봉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무렵 나는 여수의 좌수영의 부임에 있었다. 이따금씩 서울에서 내려오는 선정관들과 그들을 수행한 벼슬아치들에게 술 대접을 하는 자리에서 서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길산봉을 떠올렸으나 떠올려지지 않았다. 강력한 헛것이었다. 바다 건너의 적들처럼 길산봉은 보이지 않았다. 내 칼은 보이지 않는 적을 뵐 수 없었다. 나는 골속이 가려웠다. 청정수를 들이키고 싶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졌다. 헛것은 칼을 받지 않는다. 술 취한 선정관으로부터 길산봉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아마 길산봉은 임금일 것이다. 그리고 승정원, 비변사, 사관은 사원부에 오글거리는 대신 전부였을 것이다. 그들의 언어는 길산봉이 숨을 수 있는 숲이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풍수쟁이 남사고가 임진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다고 선정관은 말했다. 남사고는 서울 관상감에서 천문학 교수를
맡은 인물이라 했다. 어느 날 밤에 새별이 흐려졌다. 남자구와 함께 하늘을 보던 늙은 감정이 이것은 내가 죽을 징조다라고 했다. 남자구는 웃었다. 죽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남자구는 며칠 후 죽었다. 선정관들 말에 따르면 서울 도성원에서는 유림사대부집 자식들이 수백 명씩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미치광이나 괴물의 흉내를 내고 히히덕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건을 쓴 젊은 선비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몸을 구부려 앞선 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뱀처럼 흔들면서 중로통을 다니는데 우는 자, 웃는 자, 실성한 자, 토하는 자들이 뒤섞여 도깨비나 무당 흉내를 냈다. 공맹을 외던 젊은 선비들이 짐승이 홀라붙는 흉내를 냈다. 놀이의 이름은 등등곡이다. 도성한 사람들은 남산, 관악산, 모악산에 모여 날마다 해가 지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복사꽃 피니 세상은 끝난 해가 그들의 노래였다 한다. 도성 주변 모든 왕릉에서 밤마다 귀신 울음이 들려 수비하던 군사들이 놀랐다고 한다. 선정관 일행과 늦도록 술을 마시던 날 밤에 방답관관 김옥천이 탈영했다.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았다. 방답만호가 수조를 보내 보고해 왔다. 군사를 풀어 좌수영 관아의 모든 포구와 나루를 막았다. 그의 고향 강진에도 군관을 보냈다. 강진으로 가는 군관에게 베어서 머리만 들고 오라 했다. 김옥천은 오동도 나루에서 배를 타고 먼 바다 쪽으로 달아났다. 여청 격군들이 바다에서 김옥천을 잡았다. 배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타고 있었고 훔친 굴량 미세가마와 이부자리 소금, 솥단지가 있었다. 남녀가 함께 끌려왔다. 김옥천은 작년에 묵과 병과에 급제한 자였다. 22살이고 택경과 활솜씨가 좋았다. 어디로 가려 했느냐? 나는 살고 싶었소. 여기가 아닌 먼 섬으로 가려고 했소. 동은 노대석 위에 꿇어앉히고 공관을 시켜 배웠다. 칼을 받기 직전 김옥천은 고개를 들었다. 젊은 사내에 거친 힘이 끼쳐왔다. 나으리 민망한 말씀이오만 말하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싶소. 나를 죽이시고 저 여자를 살려주시오. 저 여자를 나으리께 바치리다. 착한 여자요.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나는 군관들에게 소리쳤다. 집행하라. 좌수영 선착장은 군사들의 출입이 빈번했다. 김옥천의 머리는 장대에 꽂혀 선착장 기찰 초소에 세워졌다. 남자를 뵐 때 묶인 여자는 집행 과정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고요했다. 허공을 가르던 칼이 남자의 목에 내려올 때 여자의 시선은 칼을 따라 이동했다. 나는 여자를 풀어주었다. 여자는 갯가로 내려가 해송가지에 목을 메고 죽었다. 격군들이 여자 시체를 동원마당으로 옮겨왔다. 격군들은 여자의 빼물린 혀를 입 안으로 밀어넣고 입을 오므려 주었다. 그 여자의 아비 늙은 어부를 잡아들였다. 어부가 달아나는 남녀에게 배를 주었다. 그 배는 수군에 증발된 목선이었다. 돛은 없고 노만 있는 배였다. 돛 없는 배를 타고 젊은 남녀가 가려던 먼 섬이 어느 섬인지 알 수 없었다. 죽은 딸의 시체를 노려보는 어부의 눈빛이 타올랐다. 그 배는 내 배요. 내 배를 내 딸에게 준 것이요. 늙은 어부는 형틀에서 소리쳤다. 곤장 20대를 때렸다. 어부는 겨우겨우 매를 감당했다. 20대째의 고개가 꺾여졌다. 동원 문 밖에는 어부의 처와 아들이 지게를 지고 와서 기다렸다.
어부의 아들은 늘어진 나비를 지게에 싣고 돌아갔다. 방답진 생리가 묶여 끌려왔다. 김옥천이 굴량미 새가마를 빼돌릴 때 이 생리와 공모했다. 여죄도 만만치 않았다. 직무 부정과 탈영자 은닉이었다. 군사를 보내 생리의 집을 수색했다. 곡식과 가축을 모두 끌어다가 수영창고로 옮겼다. 생리를 베어 그 머리를 방답으로 돌려보내 진중에 걸게 했다. 그날 선전관 일행은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수영어기까지 전송했다. 저녁 때 사정에 올라가 활을 쏘았다. 15순을 쏘았다. 먼 바다 쪽에서 안개의 비린내가 몰려왔고 회정 너머에서 길산봉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표적은 흔들렸다. 바람은 개통 없이 불어댔다. 화살은 거의 맞지 않았다. 어두워져서 사정에서 내려왔다. 표적은 비어 있었다. 몸이 살아서 야나는 비어 있었다. 하나뿐이었다. 폭우마다 부서진 전선 두 고척이 뻘밭에 처박혀 있었다. 불타담한 선체는 널빤지 한 장 뜯어낼 것 없이 없었다. 나는 광양만에서 고래 쪽으로 걸었다. 적들이 해안에 상륙하자 피난민들이 내륙으로 몰려들었다. 거꾸로 내륙의 피난민들은 남쪽 물가를 향해 내려갔다. 양쪽의 피난민들이 길에서 마주쳐 서로 떠나온 곳에 형편을 물었다. 피난처는 아무 곳에도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어디론지 가고 있었다. 고래에 도착하던 밤 혼자 술을 마셨다. 술이 먼 것들을 가깝게 당겨주었다. 2달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백이종군 길에 고향 마을이 나산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길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받던 날, 나를 호송하던 의금부 도사는 길을 재촉하지 않았다. 부고를 받던 날 시골 객주집 행랑방에서 나는 종이를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어머니를 순천에 모셔왔다. 순천은 우수영이나 통제영에서 가까웠다. 어머니는 내가 추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순천에서 아산으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남해안을 돌아서 서해로 올라가는 화물 배편을 얻어탔다. 엿새가 걸렸다. 어머니는 배에 관을 싣고 있었다. 배가 아산에 닿았을 때 어머니는 배 안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다. 자신이 싣고 온 관 속에 누웠다. 어머니의 시신은 가랑잎처럼 가벼웠다 한다. 나는 어머니 초상을 치를 수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혼자 있었다. 순천에 모실 때 가끔 찾아뵈면 어머니는 아들을 어려워했고 아들에게도 내외했다. 어머니는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이부자리를 단정히 했다. 안아보면 어머니는 한 움큼이었다. 어서 가거라. 가서 나라의 원수를 갚아라. 내가 돌아갈 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차라리 어머니가 어리광을 부려주기를 바랬다. 2달이 지났으니 어머니는 땅속에서 썩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취했다. 허리가 결리면서 비가 내렸다. 차가운 늦가을 비었다. 어머니의 몸과 피난민들의 노숙자리에 내리는 비를 생각하며 나는 자꾸 마셨다. 술은 몸 안으로 스쳤다. 안주 없이 마신 술에 속이 쓰렸다.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뒤채었다. 그날 아침에 선정관 양호가 내 숙사로 왔다. 그는 도원수를 경유하지 않고 왔다. 그는 왕의 교서를 내밀었다.
왕은 이르노라. 국가가 의지할 바는 수군뿐인데 흉한 칼날이 다시 번뜩여 삼도의 군사를 한 번의 싸움에 모두 잃었으니 누가 바다 가까운 여러 고을을 지켜주리요. 한 산을 이미 잃었으니 적들이 무엇을 거리리요. 7,000량 패전과 한산 통영제의 붕괴가 보고된 모양이었다. 양호는 계속 읽어나갔다. 지난번 그대의 벼슬을 빼앗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케 한 것은 나의 못적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거니와 그리하여 오늘 이 같은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니 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것이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한 죄인에게 임금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나는 임금이 가여웠고 임금이 무서웠다. 임금은 강한 신하의 힘으로 다른 강한 신하들을 죽여왔다. 양호는 계속 읽었다. 이제 그대를 상복 입은 채로 다시 기용하여 옛날같이 전라좌수사 겸 충청전라 경상에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니 그대는 부하를 어루만지고 도망간 자들을 불러 단결시켜 수군의 진영을 회복하고 요해지를 지켜 군의 위험을 떨치게 하라. 그대는 힘쓸지어다. 군유를 범하는 자는 창조를 막론하고 그대의 지위로 처단하려니와 그대가 나라 위에 몸을 싣고 나아감은 이미 다 겪어보아 아는 바이니 내 무슨 말을 길게 하리요. 내 끝나지 않은 운명에 대한 전율로 나는 몸을 떨었다. 나는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전라좌수사였다. 나는 통제할 수군이 없는 수군 통제사였다. 내가 임금을 용서하거나 임금을 긍정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나의 무는 임금이 손댈 수 없는 곳에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 건설은 소멸되기 위한 건설이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다는 나의 죄는 유죄가 되어도 하는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텅 빈 바다와 목 잘린 시체가 썩어가는 연안을 생각했다. 나는 먼 섬들에서 오르던 적의 봉화를 생각했고 불타버린 한산 통제형을 생각했다. 물러설 자리 없는 자의 편안함이 내 마음에 스쳤다. 사지에서는 본래 살 길이 없다. 그러자 몸의 깊은 곳이 뜨거워져 갔다. 양호는 보따리를 풀어 지필목을 꺼내놓고 동원으로 물러갔다. 동원에서 양호는 임금에게 가져다 바칠 나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텅 빈 바다 위로 크고 무서운 것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각사각 수평선 너머에서 무수한 적선들의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환청은 점점 커지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환청을 떨쳐냈다. 식은땀이 흘렀고 우환의 몸이 떨렸다. 저녁 무렵까지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양호가 종을 보내 답신을 재촉했다. 나는 붓을 들어 장계를 써나갔다. 나는 그저 그런 의전상의 단어와 상투적 어구를 끌어대며 장계를 지었다. 나는 다시 붓을 들어 맨 마지막 한 줄을 또 써넣었다. 나는 그 한 문장이 임금을 향한 그리고 세상 전체를 겨누는 칼이기를 바랬다. 그 한 문장에 세상이 베어지기를 바랬다.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신 이올림. 석해. 우수영의 가을 물빛은 날카로웠다. 먼 산과 먼 섬들의 갈매빛 능선이 도드라졌다. 겨울이 다가오는 바다에서 저녁마다 노을은 투명한 하늘 위로 퍼졌다. 적은 오지 않았다.
저녁 노을의 붉은 기운이 갑자기 검게 바뀌거나 저무는 수평선 쪽에서 먼 섬들이 흔들려 보이면 비가 내렸다. 적은 몇 달째 오지 않았다. 먼 바다 쪽에서 붉은 구름과 흰 구름이 뒤엉키면 바람이 불었다. 해남반도 끝에서 이따금 적의 연기가 올랐다. 적의 척후가 진도 벽파진 앞바다에 나타나 나의 척후를 척후하였고 나의 척후가 적의 척후를 척후하였다. 해남 강진 여서와 그 너머 경상 해안 쪽으로도 망군과 척후를 보냈다. 더러는 배를 타고 갔고 더러는 육로로 갔다. 육로로 간 망군들은 적이 정확한 포구의 인근 산 골짜기에 올라 적정을 염탐했다. 열흘 후부터 산발적 보고가 왔다. 적은 분산되어 있었고 여러 포구를 중심으로 우수영에서 내 군사는 120이었고 내 전선은 12척이었다. 그것이 내가 그 위에 입각해야 할 사실이었다. 그것은 많거나 적은 게 아니고 다만 사실일 뿐이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다. 수졸들은 내가 연안을 돌면서 한두 명씩 끌어모은 자들이구나. 7,000량 패전에서 흩어졌던 자들을 불러모은 무리들이었다. 거제 현령 안위, 미로 항첨사 김응함, 녹도만호 송여종, 경상우수사 배설 등도 우수영 관하로 들어와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7,000량 패전 이후 임지와 작전구역을 적에게 빼앗긴 지방수령들이거나 수군 지휘관들이었다. 우수영에 부임하던 첫날 장졸들을 수로에 모아놓고 교서에 절까지 했다. 지방수령과 수사, 여러 읍진의 만호들은 누각 위에 앉았고 병졸들은 누각 아래 마당에 가만히 깔고 앉았다. 제주에서 보내온 소 3마리를 잡고 술 10마를 풀었다. 먼 읍진의 장졸들에게도 약간의 군량과 가축을 허락하여 먹게 했다. 내장과 선지를 수영북은 백성들의 마을에 보냈다. 줄인 장졸들은 걸신 들린 듯 먹었다. 군복을 제대로 걸친 자가 없었다. 누린내 나는 음식에 껄떡거리는 피난민일 뿐이었다. 이미 멸망을 체험한 자들의 깊은 무기력이 고기 건더기를 넘기는 그들의 목을대에 새겨져 있었다. 안위의 눈빛도 힘을 잃고 있었다. 안위는 내 시선을 피했다. 경상우수사 배설은 교서에 절하지 않았다. 심한 허리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7,000량 전투 때 배설은 원균에 휴하였다. 조선수군의 일자진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는 전선 10척과 수졸들을 포위망에서 빼내 진도로 물러섰다. 그 전선은 아직 나에게 인계되지 않고 있었다. 7,000량에서 물러설 때 그는 적들의 상륙이 임박한 한산 통제영에 불을 질렀다. 계사년 이후 내 통제영 본부 건물인 운주당도 그때 불탔다. 운주당 별실에서는 원균의 기생 12명이 그을린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나는 배설의 후퇴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통제공 문을 비우 숙별회가 끝나고 교서를 거둘 때 배설은 그렇게 말했다. 배설의 말은 전쟁의 밖에서 전쟁의 안쪽으로 보내오는 떡담처럼 들렸다. 그때 나는 어느 날 배설의 후퇴 경위와 한산 통제영 방화 경위를 조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겨우 그의 덕담에 대답했다. 존망의 길에 운세란 없는 것이오. 아시겠소, 배수사. 배설은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통제공, 용맹할 때는 용맹하고
겁을 낼 때는 겁을 내는 것이 병가의 전략이라 알고 있소만 그게 바로 무운이라는 것 아니겠소. 이 자식 봐라. 내 몸의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흔들리며 솟구쳤다. 나는 침을 삼켜 그 뜨거운 것을 몸속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물었다. 그래, 지금은 어느 때요? 배설이 말했다. 그야 통제공께서 판단하실 일 아니겠소. 나같이 병든 몸이 어찌. 이 자식 봐라. 나는 물었다. 7천냥에서는 마땅히 겁을 내야 할 때였소. 배설이 옆자리에서 안위의 얼굴은 얼어붙어 있었다. 배설은 대답했다. 용맹과 겁은 흔히 같은 것이요. 다만 쓰일 때가 다를 뿐이요. 송장에 덮인 바다 위에서 목숨의 귀함을 깨닫는 것 또한 용맹이요. 용맹은 인에 가까운 것이요. 아시겠어, 통제공. 배어야 하나. 내 몸 깊은 곳에서 징징징 우는 칼의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아시겠소, 통제공에서 배설은 내 어법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게 옹묘한 일이요.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 병법 아니겠소. 7천냥에서 살아남은 것은 내가 빼돌린 전성과 수절뿐이요. 통제공에게 다 드리리다. 그나마 통제공의 흥복이고 무운으로 하시오. 배워야 한다. 등판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그가 진도의 어느 객가에 감추어둔 열척의 전선을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다. 내 속에서 우는 칼을 나는 달랬다. 칼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았다. 마당에서는 오래 줄여 기진한 장졸들이 몇 잔술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날 밤 경상우수사 배설은 타령에서 도주했다. 전날 숙배례가 끝나고 장졸들이 임지로 돌아갈 때 배설은 아픈 허리에 침을 맞아야겠으니 육지에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허락했다. 배설은 그 길로 달아났다. 아침에 그가 달아난 목포 쪽으로 군사를 보냈다. 배설은 잡히지 않았다. 진도의 군사를 풀어 모든 연한 갯벌을 뒤졌다. 그가 감추어둔 전선 열척을 수습했다. 7천냥에서 배설은 전투 초기에 물러섰던 것이다. 도원수부에 서찰을 보내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배설의 머리를 우수영으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원수는 알았다고 답신을 보냈다. 그날 밤 내륙 깊숙한 곳 남원이 함락되었다. 조선 관민 4천과 명군 3천이 전멸되었다. 남원을 무너뜨리고 나서 육지의 적들은 전주로 향했다. 배설을 잡지 못했다. 저녁 때 여종을 불러 머리의 석회를 잡게 했다.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배설을 잡지 못했다. 식은땀, 썩난 파도와 같은 한없는 적의가 어떻게 적의 마음에서 솟아나고 작동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적들은 오직 죽기 위하여 밀어닥치는 듯했다. 임진년에 나는 농사를 짓듯이 적을 죽였다. 적들은 맹물되면 들이닥치는 파도와 같았다. 적들이 멀리 물러간 밤에 나는 때때로 일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생각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고 그의 모습은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일본 천하의 맹수가 다케다 신겐이라는 다른 맹수의 진영을 모조리 죽이고 일본을 차지했다. 오다 노부나가는 가시네칼에 죽었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정권의 수뇌부를 몰살하고 관백이 되었다고 했다. 일본 천하의 모든 창검과 총포는 히데요시의 휘하로 총집결했다. 노부나가는 천하 포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있었는데
물을 천하에 펼쳐 난세를 치세로 바꾼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천하포무 깃발을 인수했다. 스스로 천하인을 자처하고 있는데 천하포무는 조선과 명을 아울러서 가지런히 하는 것이며 조선의 국토를 여러 봉투로 찢어 일본 막부의 가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히데요시의 전후 조선 경영 구상이라고 적장들은 실토했다. 히데요시는 그러하되 물 위에서 죽음의 죽음을 잇대어가며 파도처럼 달려드는 무수한 적병들의 저기의 근본을 나는 몰랐다. 그 죽음의 물결은 충이나 물하기보다 광에 가까웠다. 때때로 내 지휘의 위치가 진의 후미일 때 나는 부하들의 창검에 불처럼 베어져 나가는 적병들의 모습과 깨어진 적선 주변에서 소용돌이 치던 피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 너머에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히데요시를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서 히데요시는 또 다른 길쌈봉이었다. 알 수 없었고 뵐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적의 종자를 박멸하려 했다. 임진년 바다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가장 확실하게 내 몸을 조여오는 그 거대한 적의 근본을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적이 나와 나의 함대를 향해 창검과 총포를 겨누는 한 나는 내 적의 적이었다. 내 적에 의하여 자리매겨지는 나의 위치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자리였다. 싸움이 끝나는 저녁 바다 위에서 전의가 잠들고 살기가 빠져나간 함대는 비로소 기진했고 노을을 헤치며 모항으로 돌아가는 항해 대열은 헐거웠다. 그 저녁에도 나는 적에 의해 규정되는 나의 위치를 모임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힘든 일이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결국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는 어느 날 내 몸이 적의 창검에 베어지더라도 나의 죽음은 자연사일 것이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지는 것처럼 애도될 일이 아닐 것이었다. 나는 다만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할 수 없었다. 병신년에 김덕령이 장살되었을 때 나는 내가 수긍할 수 없는 죽음의 방식을 알았다. 그때 나는 한산 통제형이 부임해 있었지만 임금이 김덕령을 죽인 일의 전말은 바람처럼 전군에 퍼졌다. 그의 봄에 충청도 부여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몽학은 객기 많고 담력 좋은 건달이었다. 그의 군사는 산호, 승려, 피난민을 끌어모은 700이었고 그가 부여를 장악했을 때 그의 무리는 1만이었다. 그는 처음 군사를 모을 때 의병 행세를 했다. 그때 김덕령은 진주에서 도원수 권율의 막가에 있었다. 김덕령은 도원수의 명령에 따라 토벌군을 이끌고 진주에서 남원 운봉까지 나아갔다. 그가 부여로 입성하기 전에 이몽학은 부하의 칼에 맞아 죽고 반란군은 흩어졌다. 김덕령은 할 일 없이 군사를 거두어 진주로 돌아갔다. 서울로 압송되어 간 반란 연루자들은 김덕령을 공모자로 끌어들였다. 김덕령의 부여 진입이 늦어진 까닭은 그가 이몽학과 내통하고 운봉에서 일부러 지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었다. 권율은 진주로 돌아온 김덕령을 체포해 하옥했다. 권율은 김덕령이 혐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김덕령을 묶어 서울로 보냈다. 그때 의병장 곽재우도 얽혀들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임금은 강한 신하를 두려워했다. 이몽학이 처음에 의병을 가장했으므로 임금에게 의병이란 뒤숭숭했다. 김덕령은 의금부에서 한 달 동안 6번 신문을 받았다. 부러진 정강이에 거듭 주리를 틀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 형리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조용했고 그의 진술은 논리가 맞았다. 그때 임금은 말했다. 저놈이 형장을 가벼이 여겨 오히려 태어나니 참으로 역적이다. 죽여라. 김덕령은 그렇게 죽었다. 임금의 사직은 끝없이 목숨을 요구하고 있었고 전하가 임금의 잠재적 적이었다. 김덕령 죽기 이태 전 가보년에 나는 거제도에서 김덕령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진주에서 이겼고 담양에서 이겼다. 내가 보기에 그의 산발적 승리는 전쟁의 공면을 전환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영남의 몇몇 고을을 지켜냈다. 거제도에서 만났을 때 김덕령의 풍문은 선비와 같았다. 그의 기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김덕령의 육군은 섬의 안쪽 고지에 친 적의 주력을 해안 쪽으로 내몰았고 나는 잔문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다로 몰려난 적군들을 부수었다. 기다릴 때 나는 포구에 묶인 적들의 배를 부수지 않았다. 적들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다. 잔문포에서 적들은 가루처럼 부서져 흩어졌다. 선조 임금은 말했다. 덕령은 삼군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다. 누가 이 자를 묶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발을 굴렀다고 한다. 김덕령은 용맹했기 때문에 죽었다. 임금은 장수의 용맹이 필요했고 장수의 용맹이 두려웠다. 사직의 재단은 날마다 피에 젖었다. 꽉재우는 거듭된 신문 끝에 겨우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 풀려난 그는 한동안 군사를 해산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가 응거하는 산이 구월산이라고도 했고 지리산이라고도 했다. 풍편에 그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가 땅 위에 곡식과 채소를 끊고 안개를 마시고 개울물을 먹으며 연명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의 교서를 받았을 때 나는 김덕령의 죽음과 곽재우의 삶을 생각했다. 나는 김덕령처럼 죽을 수도 없었고 곽재우처럼 살 수도 없었다. 나는 다만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죽어지기를 바랬다. 나는 나의 충을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적의 적으로서 죽는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 무와 충이 소멸해 주기를 나는 바랬다. 우수영 침소의 안쪽 벽에 나는 교서를 걸어놓았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대궐을 향해 망궐예를 올렸다. 전하의 적들이 전하를 뵙기를 고대하고 있나이다. 신은 전하의 적들을 전하에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적들은 전하의 적이 아니라 신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적의 기척. 멀어서 보이지 않는 적의 기척이 내 몸에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다. 적들이 쏘렁거리는 기척은 새벽의 식은땀이나 오한처럼 내 몸속에서 살아있는 징후였다. 우주형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더 확실했다. 명량 해협에서 물은 겨우 산속 짐승의 울음소리로 우우 울면서 몰려갔다. 물은 물을 밀쳐내면서 뒤채었다. 말잔등처럼 출렁거리는 물결이 수로의 가운데를 뚫고 나가면 밀려난 물은 흰 거품으로 소용돌이치며 진도 쪽 해안 단해에 부딪혔다. 물이 운다고 이 물목을 울돌목이라 했다. 우지영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해남 반도에서 목포 쪽으로 달려가던 북서 해류는 돌연 거꾸로 방향을 바꾸어 남동쪽으로 몰려가는데 해협은 하루에 4차례씩 이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했다. 물길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이사이마다 바다는 문득 기름처럼 고요해졌고
그 고요가 잠시 끝나면 물살은 다시 거꾸로 돌아섰다. 명량에서는 순료와 역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 함대가 그 흐름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올라탄 것이 아니었다. 때가 이르러 순료의 함대는 역류 속으로 처박힌 것이었다. 명량에서는 순료 속에 역류가 있었고 그 반대도 있었다. 적에게도 나에게도 여기는 사지였다. 수만 년을 거꾸로 뒤치이는 그 물살을 내려다보면서 우수형 언덕에서 나는 생사와 존망의 흐름을 뒤집을 만한 한 줄기 역류가 내 몸속의 먼 곳에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몸의 느낌이었을까, 바람이었을까. 내 몸이 그 희미한 역류를 증거하고 있었다. 여기는 사지였다. 일출 무렵의 아침바다에서는 늘 숨을 곳이 없었다. 사지에서 죽음은 명료했고 그림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역류 속에서 삶 또한 명료했다. 정인은 8월 말 우수양을 따라 물 건너 진도 벽파진으로 진을 옮겼다. 벽파진은 명량의 사지를 비껴나서 등진 곳이었다. 벽파진과 해남반도 남단 사이에는 시각 장애물이 없었다. 나는 저기 울들목의 사지로 들어와 주기를 바랬다. 그것이 전선 12척으로 적을 맞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이었다. 나는 그 사지가 적에게 공지로 인식되기를 바랬다. 벽파지는 내가 적을 맞을 해역이 아니었다. 나는 12척뿐이었다. 벽파진 동쪽의 넓은 해역은 나만의 사지였고 울돌목은 적과 나의 사지였다. 나는 명량의 사지를 적에게 비워주고 벽파진 쪽으로 적의 척후를 유도했다. 찐을 옮긴 후 벽파진을 겨누는 적의 척후는 눈에 띄게 빈번해졌다. 적은 주력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소규모의 산발적 야습으로 적들은 집적거렸다. 멀리 따라가지 마라. 다만 쫓아보내라. 나는 출동하는 함대에게 일렀다. 적들의 야습은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 일몰후에는 망군을 촘촘히 배치했다. 망군들을 재울 수 없었다. 야습의 목적은 교전이 아니고 탐색과 유인이었다. 그것들은 주력의 앞길을 평탄케 하려는 더듬이었고 적의 더듬이는 벽파진 일대의 나루를 더듬거렸다. 울돌목의 사지는 비어있었다. 내륙에서는 창녕, 합천, 홍치, 익산, 전주, 직산이 무너졌다. 육군은 한강 방어선까지 물러갔다. 도원수부에서 오는 전령은 매일같이 전산 붕괴 소식을 전했다. 추석이 지난 바다는 날마다 추워졌다. 다시 커져오는 달빛이 물속을 스몄다. 적은 밀물이 사나운 보름을 겨누어 커져가는 달빛을 따라올 것이었다. 벽파 나루는 물 건너 삼지원 나루를 마주보고 있었다. 삼지원 포구마을 뒷산 옥모의 봉에서 연기가 올랐다. 임준영이었다. 임준영은 해남 달마산 두류산 일대에 박아놓은 척후장이었다. 달마산 꼭대기에서는 해남반도 남쪽 바닷가 쪽의 기지가 손살피처럼 내려다 보였다. 임준영은 공관으로 5명의 척후병을 인솔하고 있었다. 그는 달마산 꼭대기에서 삼지원까지를 반나절에 달렸다. 배를 보내라. 협선 한 척이 건너가 임준영을 싣고 왔다. 나는 벽파 나루 물가에서 그를 만났다.
수루로 올라가자. 아니올시다. 곧 임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기 밭이 움직이고 있소이다. 적선 쉰척이 어제 해남 어란진에 들어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보았습니다. 멀고 또 물 아지랑이가 흔들거려 쉰척인지 55척인지 확실치 않지만 50척은 넘었습니다. 그제도 10척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경상 해안 쪽에서 왔습니다. 산을 내려가 포구 쪽으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꿀량과 화학도 어란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란진에 모인 적선들은 부러진 누를 갈아 끼우고 돛을 수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적들은 꿀량을 배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정으로 보내는 장계를 썼다. 며칠 전 도원수부에서 전해온 임금의 유지에 대한 답신이었다. 그때 임금은 수군이 외롭고 의지할 데 없으니 회전을 포기하고 장조를 인솔해 육지로 올라가 도원수부의 육군과 합치라는 것이었다. 나를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 지 며칠 후에 임금은 또 그런 유지를 내려보냈다. 임금은 적이 두려웠고 그 적과 맞서는 수군 통제사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것이 임금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달은 상현이었다. 보름까지는 며칠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벽 빠진 수영에서 나는 간단히 섰다. 통제사가 된 뒤 두 번째로 쓰는 장기였다. 이제 수군을 피하시면 전하의 적들은 서해를 따라 충청 해안을 거쳐 한강으로 들어가 전하에게로 갈 것이므로 신은 이것을 염려합니다. 수군이 비록 외롭다 하나 이제 신에게는 오히려 전선 12척이 있사온즉 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는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일자진 정인년 9월 14일 임전영으로부터 두 번째 첩보가 도착했다. 적정이 다급하여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오늘 산해에서 내려가 적의 포구에 다가갔습니다. 적의 배는 300여 척인데 대부분 전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적들은 백성의 빈집을 돌며 장독을 몰아왔습니다. 장독에 물을 채워 배에 실었습니다. 적의 무리들이 객가에 모여 대충 200명씩 패거리를 가르고 깃발을 세웠습니다. 적들은 창건과 조총을 닦아 배에 실었습니다. 전령으로 온 토병편에 임준영의 본대 복귀 명령을 전했다. 밤에 온 토병은 벽파진에 머물지 못했다. 돌아가는 토병에게 쪄서 말린 쌀 2대를 주었다. 명령해서 적을 막겠다. 우지영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기다리자. 오늘 밤 전 함대는 발진하라. 장졸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사지에서는 살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마도 살 길이다. 살 길과 죽을 길이 다르지 않다. 나이는 알라. 전율이 장졸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안도했다. 그날 밤 나는 전선 12척과 군사를 우지영으로 옮겼다. 그리고 전선의 고물에 백성들의 어선 30척을 밧줄로 매달아 함께 옮겼다. 새벽에 군관들을 풀어 우지영 주변과 객가의 백성들을 산 위로 소개시켰다. 해남 쪽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섞여 있었다. 백성들은 쓰러져 뒹굴며 울부짖었다. 수영마다 안까지 백성들이 몰려왔다. 나으리 이제 또 산으로 가라 하시니 짐승이 아니고서 어찌 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다 죽여주시오. 나라의 칼로 백성을 지키지 못할진대 다 죽여주시오. 나는 겨우 말했다. 칼찬자의 죄가 크다.
내 이번 싸움에서 기필코 이길 것이니 그때 너희들은 마을로 돌아오라. 천환. 적들은 아침에 왔다. 일출 무렵에 바람은 잠들었다. 해가 떠오르자 아침 안개는 쓰러졌다. 보름자리의 북서밀물이 명량의 멱통에서 소용들이쳤다. 허연 파도들이 말대처럼 출렁이며 목포 쪽으로 몰려갔다. 물보라가 날렸다. 진도 동쪽 해안 금날산 매뿌리에서 연기가 올랐다. 봉화는 섬의 서쪽 해안을 따라 옮겨 붙었다. 용장산을 벽파진이 받았고 벽파진을 만금산이 받았다. 산봉우리들을 건너뛰며 연기는 다가왔다. 물 건너편에서 만금산 봉화 연기는 가까웠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선들이 명량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군은 머리를 땅에 박고 헐떡거렸다. 격군과 사부들은 이미 승선해 있었다. 격군들은 갑판 밑으로 내려가 노를 잡고 대기했다. 수령과 군관들은 선착장에 모여 먼 봉우리들을 따라서 가까이 다가오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군의 보고가 끝나자 그들의 시선은 내 얼굴로 쏠렸다. 가자, 명량이다. 가서 적을 막겠다. 수령들이 배에 올랐다. 나는 대장선에 올랐다. 닻을 들어라. 군관이 복장했다.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돛을 세워라. 돛을 세워라. 돛을 세워라. 적의 주력은 이미 발전했다. 주력이 다가오고 있다면 바다에서의 일들은 길어질 것이었다. 혹은 짧을 수도 있을 것인가. 그러나 아주 짧지는 않을 것이다. 새벽에 쌀밥과 소금에 절인 배추와 목국으로 군사들을 먹였다. 연한 읍진들의 굴량은 바닥이 났다. 밥주걱을 쥔 배직공관들의 팔이 떨렸다. 배마다 찐 고구마와 말린 미역을 실었다. 바다에서 점심을 먹일 수는 없을 것이었다. 고구마로 저녁을 먹인다면 다음날 아침은 대책이 없었다. 밝은 날 아침에 바다 위에서 적의 군량으로 나의 군사를 먹일 수 있을 것인지, 어느 가까운 폭으로 군사를 물려서 먹일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생각할 수 없었다. 발진하라, 발진하라, 발진하라. 명령은 복창으로 퍼져나갔다. 쇠나팔이 3번 울렸다. 나는 대열의 한가운데에서 6번째로 나아갔다. 이물에 덤비는 영리의 물결은 사나웠다. 노를 질타하는 격군장들의 북소리가 다급해졌다. 북소리는 빠른 왜고로 바뀌었다. 노의 힘은 영리의 물결과 힘겹게 비기고 있는 듯했다. 명량 어귀에서 북소리는 난타로 바뀌었다. 격군들의 몸이 북소리를 받아내지 못했다. 영리로 달려드는 물결과 앞으로 내모는 북소리 사이에서 몸이 으스러지고 있었다. 배는 밀리면서 겨우 나아갔다. 나팔을 불어서 후미를 당겼다. 일자진을 펼쳐라, 일자진을 펼쳐라. 쇠나팔이 울렸다. 진도 쪽 봉우리에서는 봉화는 올랐다. 적들은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횡렬 일자진의 배 간격은 한 마장, 중심은 대장선이었다. 물길의 중앙부에는 배가 머물 수 없었다. 일자진의 가운데 2 마장을 비워놓았다. 거기는 명량의 서쪽 어귀였다. 해압을 빠져나온 물결들이 해안 쪽으로 휘돌면서 와류쳤다. 나가지 마라. 기다리자. 북소리가 점고로 바뀌었다. 명량 어귀에서 나는 외가닥 일자진으로 물결을 버티며 기다렸다. 나의 사진은 내 앞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잘 죽을 수 있는 자리였다. 노을 속의 함대. 북섬 일몰에 올라탄 적의 함대는 빠르고 가벼웠다. 적은 원양을 건너가는 어족의 무리처럼 물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적은 심리할 종대의 이동대열로 다가왔다. 적은 벽 빠진 앞바다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명량으로 접근했다. 적들은 다가왔다. 일자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적선들에서 함성이 일었다. 적의 일렬과 이열이 합쳐지면서 양쪽으로 날개를 벌리기 시작했다. 적은 선두가 전투대형으로 바뀌었다. 물은 적의 편이었다. 물러서야 한다고 내 속에서 내가 아닌 내가 나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진을 물려라. 쇠나팔이 짧게 여러 번 울렸다. 격군들이 노를 멈추었다. 일자지는 물결에 밀려 뒤로 흘렀다. 노를 몰아치는 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적의 제3열이 앞쪽으로 나와 양쪽 날개에 가세했다. 더욱 물려라. 일자지는 다시 뒤로 흘렀다. 일자진 뒤쪽으로 이마도 쪽 바다는 갑자기 넓어진다. 거기서 다시 넓어지는 적의 날개를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북섬 일물은 기세를 죽이기 시작했다. 양쪽 연안으로 밀려났던 와류들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물결은 낮아졌다. 닦아라. 적의 제1열을 부수어라. 쇠나팔이 울렸다. 대장선에서 화살이 나르고 화포가 터졌다. 적의 날개가 좁혀졌다. 총탄이 쏟아져 왔다. 더욱 닦아라. 함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중군장 김응함과 거제 현령 안위는 두마장 정도 뒤로 물러서서 더 있었다. 초요기를 세웠다. 김응함이 겨우 다가왔다. 나는 김응함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응함아, 여기는 사지다. 내 칼에 죽느니 나아가서 적의 칼에 죽어라. 김응함은 격군을 질타해 앞으로 나아갔다. 안위가 다가왔다. 안위야, 너를 죽여 길을 열겠다. 네가 군법에 죽겠느냐. 물러서면 살 듯 싶으냐. 안위는 제배로 건너갔다. 앞으로 나아갔다. 칼을 빼던 적들이 갑판 위에 도열해서 함성을 질렀다. 월선 공격을 시도했다. 붙지 마라. 떨어져서 쏘아라. 군관들이 배에서 배로 고함쳤다. 안위의 배가 포위되었다. 적선 세 척이 달려들었다. 안위의 배에서 임준영은 우연을 막고 있었다. 임준영은 창으로 배전에 다가오는 적을 찍었다. 나는 안위의 배 쪽으로 다가갔다. 총통의 조준을 적선의 우연 아래쪽으로 집중시켰다. 적선은 기울었다. 불화살 30여 대가 꽂혔다. 장흥 백성 정명설과 해남 백성 오극신의 아들들이 싸움에 도움을 주었다. 안위의 배가 포위를 뚫고 나왔을 때 물살은 일어섰다. 밀어라. 힘껏 밀어라. 쇠나팔이 울렸고 북소리가 울렸다. 불화살과 포탄이 날아갔다. 중위 이후에 먼 적선들에게서 연기와 불길이 솟았다. 다가가라. 멀리 쏴라. 물 위로 뛰어내린 적병들은 헤엄치지 못하고 휩쓸렸다. 녹도만호 송여종은 내 왼쪽 열마장 너머에서 뒤로 밀리는 적의 3층 노각선을 족치고 있었다. 구루지마의 배가 파손되었다. 구루지마의 시체는 떠내려왔다. 김돌손이 구루지마의 시체를 건져 올렸다. 투구를 씌운 채 목을 베었다. 돛대 꼭대기에 걸고 정면으로 나아갔다. 함성이 일었다. 적들은 뒤엉켜 부서지며 밀렸다. 녹아 부러진 적선들이 가랑잎처럼 맴돌며 밀렸다.
명량 서쪽 어귀에서 아직도 온전한 적의 후미는 이물을 돌려 달아났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불타는 적선들이 수평선 쪽으로 밀려갔다. 살아남은 적들은 저무는 해남바다 쪽으로 달아났고 죽은 적들의 시체는 연안으로 몰리는 와류에 휩쓸렸다. 다시 거꾸로 돌아서는 물살은 북서 밀물로 일어서서 목포 쪽으로 몰려갔다. 돌아가자 물길이 돌아섰으니 함대는 다시 엘리알 종대로 펼쳐졌다. 나는 목포 쪽으로 몰려가는 북서 밀물 위에 올라탔다.